안녕하세요. 경화원로원의 최일구입니다. 1주차 3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강에서 좀 많이 시간이 지연되셨었죠? 3강 강의는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원래 첫째 주인데 좀 길게 가는 것보다는 딱 시간 맞춰서 끝내는 게 여러분들도 굉장히 원하시는 바일 것 같습니다. 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두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 온라인 강의는요, 3시간짜리 대면 수업이면, 1시간에 25분이 거기 교육부 정책입니다. 그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1시간 강의면은 25분 수업으로 마치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또 시간을 줄이는 이유는 온라인 강의는 여기 오랫동안 집중해서 대면 강의처럼 몰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25분 이내로 수업을 마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 원론이 3시간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25분씩 해서 끊어서 가도록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3시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3강 체제 안에서는 그 시간 내에서 소화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죠. 예. 자, 오늘 3강 강의에서의 수업 목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고요. 경영 관리의 대상과 기준, 그리고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마지막으로 경영자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짧게 우리들이 많이 알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 덧붙여서 좀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 우리 현실적인 얘기로 좀 대체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마 컴팩트하게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목차는 조직에 대한 내용, 경영관리 대상 및 기준, 그리고 경영자와 사회적 책임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 경영자와 사회적 책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이라는 말, 우리 조직폭력배라든가 무슨 뭐 깡패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보통 우리 경영학에서는 기업을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꼭 조직이 기업일 필요는 없죠. 기업은 조직이지만 조직은 꼭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경영자들은 조직에서 일한다라 그런다면 기업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조직이 기업은 아니죠. 보통 우리 조직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모여 있는 것, 집단을 우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군중이 아닌 사람들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도적인 조직 모임 그룹을 집단을 조직이라고 한다는 거죠. 뭐 흔히 회사, 예, 회사 그리고 뭐 대학교 기숙사, 동아리, 또 교회, 그죠? 또 아파트 분여회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직이에요. 자, 근데 이 조직은 방금 전에 언급했었던 이 몇몇 개의 조직들은 어, 이윤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윤과는 관계없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리 목적이냐 비영리냐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기본적인 조직에 대한 특성을 보도록 하죠. 조직은 아주 근본적인 구성 이유가 목표예요. 목표 달성에 있습니다. 다 목적들이 있어요. 어떤 연예인의 팬클럽, 그죠? 아니면은 군대, 그죠?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두 번째 특징으로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을 그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위계 질서, 직책,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성들, 독특한 목적, 그리고 구조적인 계획, 아, 구조, 계획적인 구조, 그리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조직의 특성입니다. 이걸 우리 기업에 대입시켜 보겠는데, 좀 이따가, 조직은 목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목표가
생산적인 것이에요. 인류의 문명의 발전이 이렇게 생산적인 데서 찾는 조직들의 구성들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투입보다는 산출이 많은 것.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입력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낸다 그런다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경영이라는 거죠. 내가 약간의 수고로움을 투입했지만 편안함을 가져오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가령 수업을 우리 마우스 클릭으로 틱틱 눌러서 좀 편하게 수업했지만 수업은 훨씬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져 있더라. 그런다면은 내가 수고로운 클릭 한 번, 그리고 내가 다른 거 일을 보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이 훨씬 크다면 그것은 생산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 바로 이익, 프로피트라고 하는 경제 용어로서 설명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이기는 하지만, 어떤 조직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이익을 쫓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쭉 공부해 오면서 대부분의 아마 어, 서술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목적, 목표라고 한다면 이윤 추구라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기업도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윤 추구, 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조직이 막 종교단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보게 되면 우리가 조직을 구성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이익 또는 이윤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이 조직에 대한 운영, 결국 경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 목표라 그럴까요? 가치관이라 그럴까요?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학 수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관습적으로 배워왔었던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삑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기업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기업은 수많은 자원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 또 기술, 자본, 기계, 또 토지, 또 사람의 지식이나 아이디어 같은 수많은 요소들이 투입이 돼서 이것이 고객에게 제공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로 변환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해서 투입물이 산출물보다 좋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매직 마법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관리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조직을 꾸려서 이 사람들이 이 구성원들이 내 말을 잘 들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끔 지휘, 통솔을 하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조합해서 계획대로 잘 되어져서 결과물을 산출하는지를 감독 그리고 평가하는 것이 일련의 우리 경영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경영 관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짧게 줄여서 plan, do, see라고 불러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see 관찰한다, 감독한다는 의미에서 plan, do, see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영 과정은 조직체에서는 대부분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이든 아까 말씀드린 종교단체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조직에서도 이런 운영의 과정은 경영의 과정은 일치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보통은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아주 세밀하게 계획, 조직, 그리고 지휘, 조정, 통제라고도 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플랜 도시 3단계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경영의 과정, 운영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비즈니스, 우리 기업의 얘기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비즈니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떠오르는 단어는 회사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장사, 뭐 고객 이런 걸 거예요. 비즈니스는 경제 세계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일련의 기업의 활동들, 재활동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 비즈니스라고 불러요. 그 생산과 그리고 판매를 통해서 이윤을 어, 획득하고 그것이 그 다시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들, 종교단체, 군대, 정부, 학교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경영의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 비즈니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정부도 이익을 보던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부는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그리고 대부분 손해를 봅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아무튼 비즈니스라고 우리 정부를 부르진 않으니까요. 자, 그럼 경영관리의 대상과 기준은 뭘까요? 조직에서 정리정돈을 잘하고 잘 배합하는 것이라면 주무르고 정리해야 될 대상들은 뭘까요? 바로 어떠한 기준을 두고 무엇에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될까요? 조직은 상품이든 서비스든 생산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든지, 예. 아무것도 없는 무해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고, 뭐가 있어야지만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투입되는 자원이죠. 이 자원들의 대상이 곧 경영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자, 바로 경영 관리의 대상인 자원들에는 우리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본, 돈이죠. 그리고 우리 흔히 하는 재료, 리소스, 자재라고도 부르면 되겠네요. 자재, 원재료, 인간,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또 기업가, 정신, 정보, 지식 같은 것들이 됩니다. 여기 정보 시간에는 기술 같은 것이 포함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생소한 게 하나가 있어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요, 관리 대상이라기보다는 이런 기업을 설립한 설립자의 가치관,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 기업을 왜 세웠는가, 왜 설립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관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과서를 보든지 간에 이 기업가 정신을 빼놓고 자원으로서 뭐 자본이나 돈이나 또는 원재료나 인간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만 얘기한다 그런다면 잘못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기업가 정신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관리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경영 마인드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입보다 산출이 좋아야 돼요. 이윤을 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은 최대 이윤을 내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 이윤을 내면 되는 걸까요? 자,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효율성의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윤이 좀 적어지더라도 다른 어떤 관리 기준들이 충족된다면 꼭 최대의 이윤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경영 관리를 할 때에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원리들이 주어집니다. 바로 그 선택의 원리들은 수익성이나 경제성이나 생산성이나 또는 능률과 효율성, 우리 2강에서 배웠었던 효율성과 효과성 얘기겠죠. 조직에 대한 균형 같은 것들이 다른 선택의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경영은 단지 이윤의 하나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원리들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춰 줘야 돼요. 이 강에서 우리가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러한 기준들에도 경영자는 단순하게 그치지 않고 관심을 두고 의사결정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경영관리의 대상에도 여러 가지 선택의 원리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좀 용어가 새로 나왔으니까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원래 첫 번째 대상으로는 수익성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완전하게 영리성, 그러니까 이윤,
얼마나 많이 남길 것인가에 대한 최대 이율에다가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화폐상의 가치로 비율로 따지는 거죠. 기업의 행동 원칙 중에서 가장 최고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투입된 자본보다 얼마나 가져올 거냐, 몇 퍼센트냐. 내가 100원을 투입했더니만 110원을 벌었다. 그러면 10원의 이익이 생기잖아요. 10%. 이런 식의 자본 수익성으로 많이 대치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너무 따지다 보게 되면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몇 개 가져왔는데, 자, 보시면 자동차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에요. 원가 절감을 한다고. 자동차 밑바닥에 보면 매트가 깔려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예요. 매트와 그리고 차 바닥에 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해서 매트가 밀리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홈이 있는데, 이거를 따로 구멍을 뚫으려면은 뭐 5원, 그죠? 3원, 뭐 이렇게 대량 생산하니까 이런 식의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매트에 그런 구멍이 없이 그러한 매트를 생산한다면 5원이나 3원 정도를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매트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해에 출시되는 자동차에는 구멍이 없는, 또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매트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죠. 그런데 다음 해에는 매트가 없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너무 수익성에만 치중해서 생산 원가를 아끼려고만 한다라고 하면서 가격은 내리지 않고 투입되는 자본을 줄여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만 한다라고 하는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요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고요? 요거는 공기 필터인데요. 자, 공기 필터로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공기 필터를 다음에는 이렇게 절반으로 잘라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걸러지는 먼지의 양 같은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기업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죠. 뭐 이거는 기업의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두 번째 경제성의 원리예요. 이거는 기업의 목적 다원칙에 근거한 다양한 목표 설정을 추구를 합니다. 단지 이익의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영 이외에 다른 행동 선택 원리로도 적용이 됩니다. 조금 더 아까 보여줬던 수익성의 원칙보다 조금 더 현대적인 형태의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돈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투입된 것에 대한 것을 시간이나 수고로움 같은 뭐 그런 것들 있죠. 다 돈만 따지지 않고 다른 형태의 투입물로 환산해서 그것을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달성하는 것을 비율로 따지는 것이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어떤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도 어떤 이익으로 환산해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성보다는 인간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꽤 오래전부터죠.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기업에서 만약에 최저임금제를 따지지 않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임금을 임의적으로 만약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만 책정했다면 임금은 항상 동결되어 있는 형태로 유지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복지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공급자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 시급을 지급하기로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금이 오르도록 해놨는데 이것들은 기업에서 봤었을 때는 경제성의 원칙에 대입하지 않으면 해석하기 힘든 그러한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2012년에는
4,580원이 최저임금이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2022년에는 9,160원이 최저임금이 됐습니다. 두 배가 올랐죠. 물론 그동안에 임금이 오른 만큼 그다음 물가도 올랐다라는 것이 하나의 사실이니까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었다면 임금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혜택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이것들도 고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결정 같은 것들이요. 자, 세 번째로는 생산성의 원칙입니다. 이걸 인간의 행위를 합리성을 지향하는 경제성 원칙의 가치가 아니라 물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10개의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5개밖에 못 만들어낸다. 똑같은 노동자지만 생산성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성이 경제적 가치로 측정된 생산성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수익성이나 경제성이나 생산성의 원칙은 외부적인 개념만 틀리지 내부적인 개념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붙어 있는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노동 시간을 얘기했어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칠레나 그리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속하게 되는데 그리스가 재미난 것이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생산에 들어가는 시간은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보시면 그리스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위권에 속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로 시간은 굉장히 긴 데 비해서 생산성은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그리스였으니까 경제적인 어떤 폭풍을 맞게 됐죠. 예. 이런 식으로 생산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투입량 대비 산출량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생산해내느냐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효율성과 효과성의 원칙입니다. 이 강에서 얘기했었던 거니까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뭔가를 희생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표시하기 가장 좋게 제가 대비하는 예는 바로 옛날에 나왔었던 이런 티코라고 하는 경차와 그리고 람보르기니 같은 이런 슈퍼카입니다. 두 개의 차는 차값에서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이 티코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는 160km지만 연비는 24km, 1리터를 24km를 달려요. 그런데 람보르기니는 속도는 357km.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죠. 하지만 연비는 리터당 3km. 그러니까 그냥 달리면서 막 1,000원짜리를 막 버리고 달리는 거죠. 100m마다. 하지만 300km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목표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얘는 달리는데 목표를 두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를 달릴 수 있게 해주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 똑같이 달리는 장치이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동차와 그리고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자동차,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자, 다음으로는 조직 균형입니다. 경영학자 버나드는 조직의 목적을 존속과 발전으로 정의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망하지 않는 그 조직 안에 개인이 기여하고 공헌하는 만큼의 만족과 유인책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직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인책으로는 임금 그리고 쾌적한 근로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복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공헌 조직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데로 독립하거나 이직해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수보다 지금 현재 있는 기업에서의 만족도가 높으면 이탈하지 않고 그 기업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고객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들도 자신이 느끼는 고객 중심,
고객 만족 같은 것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다른 기업의 상품을 사지 않거나 또 이탈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에 현대의 경영에서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마인드의 중요한 핵심 기준으로 고객 만족이라는 것이 아주 보편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럼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기 위해서 우리 안철수 지금 뭐 대선 후보로 자주 나오긴 하는데 2012년도에 그 이경규가 거기 개그맨이 진행했었던 힐링 캠프라는 곳에 안철수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것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정치적인 견해와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사를 하시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은근히 겁이 없나 봐요. 그 직접 회사를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겁은 났어요. 네네네. 다들 그러죠. 기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정말일까 그게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네에서 빵집을 어떤 분이 열어요. 네네. 뭐 예를 들면 김탁구가 이제 빵집을 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네네. 맛있는 그런 조리법을 개발을 한 다음에 열심히 만들고 이제 적정한 가격에 빵을 내놓죠. 그러면 동네 분들이 이렇게 해서 옆집과 비교해 본 다음에 아 이게 그 건강해 보이고 가격도 적당하고 그러면 이제 구입을 해서 사 먹죠. 네네. 그러면 그 결과로 빵집은 돈을 벌어요. 네네. 즉 이렇게 보면 빵집이 돈을 버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그 결과로 인정을 받아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수익 창출이라는 게 목적일까? 저는 결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또 이제 반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옆집에 또 다른 기존의 빵집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목적이라는 게 무서운 게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값싸고 건강에도 안 좋은 재료를 사서 네네. 이렇게 빵을 만들면 돈은 최대한 많이 벌죠. 네네. 근데 그 빵집만 많이 벌고 그 동네 아이들은 다 건강을 잃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 악인 거죠. 혼자 잘 살지 사회 전체로 보면 해가 되는 그런 존재. 이게 범죄 집단하고 다를 바가 네네네네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처음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좀 걱정되고 겁도 나지만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그 결과를 인정받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 과제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성공을 한 다음에 그걸 약간 끼워 맞습니까? 저는 성공 확률은 전혀 생각 안 해요. 결과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 생각해보고 한 적이 없어요. 자, 잘 보셨습니까? 자, 안철수가 얘기했었던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창출에 그 목적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잠깐 귀를 다시 한번 기울이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자, 기업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 표기했었을 때 두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 자본을 대고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은 우리 기업가라고 부르지만 세울기라고 하는 그런 한문으로 썼을 때 기업가는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 기업가라고도 불러요. 기업은 그럼 왜 존재하느냐? 안철수의 얘기처럼 영리 추구라든가 이윤을 추구했을 때는 고전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궁극적인 그 기업의 이유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죽기 원하는 생물은 없어요. 계속적으로 유지돼서 이어지는 영속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 추구만의 목적이 아니라 주주에 대한 배당, 종업원에 대한 만족, 환경 개선,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같은 사회 구성 요소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지만, 그죠? 계속적으로 영속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경영의 원리를 가장 잘 적용하는 조직은 바로 기업입니다.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거기서 얻은 이윤으로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서로 이윤을 나눠 갖고, 그리고 사회에는 생산물과 상품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국가 경제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기업은 경제 활동의 주요한 하나의 주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아실 겁니다. 2011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스티브 잡스의 사망 기록에 보게 되면 여기 미국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판사가, 지역 담당하는 주립 판사가 사망했다라고 판결을 내려야지만 사망 진단이 돼. 의사가 사망했다 그래서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공중보건국에서 사망 진단서에 판사가 진단서를 결정을 해서 내줬어요. 이 공개된 걸 보니까 여기 이 사람의 직업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앙트프리너라고 하는 기업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립하는 것을 주로 하는 창업가라고 하는 기업가로 기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꼭 우리 스티브 잡스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홈페이지에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뭐 사명, 경영 철학, 이념, 비전 같은 경우는 창업자나 설립자가 많이 만들게 됩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거기서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념이 세워지게 되고, 사명에 따라서 비전은 경영 철학과 이념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방법론을 세우게 되고, 정책과 전략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조직들은 그러한 사명, 이념, 비전, 정책과 전략을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기업에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기업 안내 같은 란에 설립자에 대한 어떤 사명, 이념 같은 것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은 1926년에 그 일제 치하에서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고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조선의 그 당시 일제에게 빼앗겼었던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리고 제약회사를 설립해서 약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했었는데, 설립 자체의 목적과 창업 이력이 분명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대단히 위대한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 종업원이 직접 기업의 주인이 되는 그런 종업원 지주제를 채택하기도 했었고, 퇴임하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소유와 분리를 실천을 해서 재벌 2세라든가 기업 2세, 설립자 2세에게 기업을 넘겨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이 설립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현재도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가져가는 그러한 최초의 기업이기도 했고요. 또 정경유착이 없는 기업이라고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비자금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내놓지 않아서 탈탈 털었는데도 깨끗해서 참 지독한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하나의
기업이 사회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행하는 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어떤 소극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기업들은 종업원에 대한 어떤 복지 또는 법이라든가 규범을 준수한다든지 하는데 아주 그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임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범위들을 가지고 그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기업의 모든 이해 관계자, 즉 어떤 종업원, 협력 업체, 또 소비자, 주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인 책임을 지키고 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수행하는 경영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기업 이용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경영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이 왜 요즘에 필요한가? 21세기 기업은 단순하게 몇 개의 저렴한 그런 상품들로 그 소비자들에게 어필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몇 원 싸더라도 조금 더 존경받는 기업, 조금은 우리가 구입해줘야 되는 기업의 상품을 소비자들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초일류 기업이 아닐지라도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소비자들에게 존경받는 기업들이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영자의 덕목이 경영의 덕목이 그 기업의 덕목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좀 소비자들에게 좀 비난받는 기업들이 몇몇 있죠.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탄받는 기업들은 점차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게 돼서 생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아주 경영학에서의 유명한 사례들은 1982년도에 그런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죠. 이 타이네롤의 누군가가 1982년도에 청산가리를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7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론에 이 타이네롤 존슨앤존슨에서는 이 사실을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약을 먹지 말도록 자체적인 홍보와 모든 상품들을 다 회수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리콜 비용이 들어갔겠죠.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2억 4천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자발적으로 이 약품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3중 캡슐을 출시를 했고 최근에도 여러분들 그 타이너를 뜯다 보면 잘 뜯지 못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걸 안전 그런 포장을 하는 바람에 어린아이들이 잘못 먹지 못하도록 하는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조치들을 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투입했었던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는 포춘지가 선정하는 가장 존경하는 기업으로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선정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윤리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윤 추구하는 상충하는 곳에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하면은 당장의 손실을 막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영자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이 무언지를 직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손해를 보더라도 윤리 경영, 자신의 기업의 이익과 상반되는 결정을 하게 되셨을 때 이 사명과 기업 이념 그걸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14주차쯤인가요? 그때 13주차쯤에 ESG 경영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업에서의 주요한 추구하는 목표가 이윤 추구가 아니고 어떤 기업의 이익과 상충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기업가 정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안 된다.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선택 원리들 중에 중요한 기업의 원리가 기업가 정신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생각해본 문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경영학의 본질과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하게 한다고 했는데 또 시간 안배를 못했네요. 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예, 다음 주에서 기대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이번 주에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